미국 미시간주의 한 작은 마을인 하트에 살던 한 부부는 겉보기에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이는 행복한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들은 대학교에서 만나 사랑을 싹 틔우고 졸업하자마자 결혼하였죠. 이 둘은 2012년 당시 34세로 동갑이었던 남편인 팀 셰넌 씨, 아내인 리앤 셰넌 씨였습니다. 그리고 팀 씨의 아버지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던 하트에서 유일한 의사였고, 팀 씨는 하트에서 정치를 시작하며 꽤 인정받는 평의원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내인 리앤 씨는 아르바이트식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했고, 그 외 시간엔 모두 3, 4살짜리 어린아이들을 돌보는데 온 힘을 쏟으며 지냈죠. 게다가 남편의 부유한 집안 환경 덕분에 제이미 해서웨이라는 젊고 활기찬 부모를 둘 수 있었기 때문에 틈틈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누가 봐도 불행해할 만한 요소가 전혀 없고 행복하기만 할 것 같던 셰넌 씨 부부는 2012년 12월 30일 일요일 한 전화통화로 반전을 맞게 됩니다. 데보라, 무슨 일이에요, 이모? 네 사촌 언니 리엔이 죽었어. 리엔이요? 어떻게 하다가요? 어디서요? 경찰한테 연락을 받았었는데 집에서 익사를 했다는구나. 집에서 익사를 했다니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으실 겁니다. 2012년 12월 29일 토요일에 그녀의 집에 출동했던 오세아나 카운티 보안강국 형사인 마크 슈나이더 형사의 말에 따르면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희는 이곳 하트경찰서에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도착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욕실을 봤을 땐 한 여성이 알몸는 상태로 물이 없는 욕조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익사하여 사망한 사체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신체는 부풀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입술은 이미 사망한 것을 증명하듯 새파랬습니다. 방금 마크 형사가 말했던 것처럼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경관들은 하트 경찰서 소속 경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관들은 신고를 한 사람의 신원을 조회해보니 이 지역의 평의원이자 익사한 리엔의 남편인 팀 셰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시 평의원을 직접 조사할 수 없게 되자 상위 조사기관인 오세아나 카운티 보안강국으로 수사 요청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크 형사는 이 현장을 직접 보자마자 34세 먹은 성인 여성이 욕조에서 익사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당시 그녀는 팔다리가 욕조 밖으로 나와 있었고 일부러 머리를 수면 아래로 쳐박고 있지 않는 이상 익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당시 상황이 쉽게 이해가 가지는 않으실 겁니다. 일단 그녀의 사체를 부검하여 혹시 독극물이나 수면제로 인해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지 확인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3%로 나왔죠.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가 되면 매우 심하게 취해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주사를 부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0.3%면 만취와 동시에 수면 상태, 0.4%면 생명의 위협이 오가는 코마 상태, 그리고 그녀가 직접 술을 마셨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수많은 술병들도 집안에서 발견할 수 있었죠. 하지만 고작 0.2% 음주 상태로 인해 욕조에서 익사를 했다는 가정을 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세아나 카운티 형사들은 이 사건을 사고사가 아닌 다른 쪽에 무게를 두고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심도 있는 수사를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단계로 가기 위해 가장 먼저 조사해야 할 사람은 신고자였던 팀 셰넌 씨였습니다. 당시 이 사건의 책임을 맡았던 셰인 에스티 형사는 일단 12월 29일 토요일 아침에 911로 신고했던 녹음본을 들어봤습니다. This is Tim Shannon. How warm or cold is she? Cold. Cold. What's the water temperature? Oh, I drank. 여러분들께서 들으셨을 때 팀 씨의 감정 상태가 어떤 것처럼 느껴지셨습니까? 아마 모두가 그렇듯 죽은 사람을 눈앞에 두고 신고하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으셨을 겁니다. 게다가 그 죽은 사람은 아내인데도 말이죠. 이 녹음본을 듣고 난 에스티 형사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팀에 대한 정보들을 파악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몇 가지 특이한 사항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첫째로 보모인 제이미 씨를 아이들을 전적으로 돌볼 수 있게 하기 위해 팀이 아내인 리앤 씨에게 집으로 이사와서 살 수 있도록 통보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제이미는 20세로서 아르바이트식으로 보모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팀은 일을 싹싹하게 잘하는 그녀가 마음에 들었던 것인지 아내에게 아예 집에서 같이 살자며 요구했던 것이죠. 만약에 당신이 리앤의 입장이었다면 이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다시피 리앤도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둘째는 제이미가 보모로서 일한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부터 팀과 리엔에게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34세의 부부에게 20세의 제이미가 엄마, 아빠라고 부른다? 혹시 어머님이나 아버님 같은 개념으로 부르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리엔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이미를 법원으로 데려가 입양 신청을 했었고 결국 그녀를 입양에 성공하여 딸로서 지내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셋째, 입양된 제이미와 양아버지가 된 팀 사이엔 근친상간이라고 해야 할지 불륜이라고 해야 할지 말하기도 애매한 불미스러운 행각이 있었습니다. 이 증언은 리엔의 어머니가 헤스티 형사를 만나 모두 진술했던 내용이며 해당 내용들은 리엔이 사망하기 전에 직접 들어왔었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어쨌든 제이미와 팀 사이에 있었던 그 이상한 행각을 눈치챈 리엔은 힘들어하며 매일 술에 떡이 될 정도로 취해서 지냈고 얼마 뒤 팀은 아내에게 이혼 신청을 하려 했었다는 사실까지 파악했죠. 그래서 이런 증언들을 확보한 헤스티 형사는 팀을 만나봤습니다. 팀씨, 그날 아내분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술에 가득 취해서 물 안으로 미끄러졌고 그래서 익사한 것 같아요. 그럼 제이미 씨와 아이들은 당시 집에 같이 있었습니까? 네, 같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신고를 하고 경찰들이 집에 도착했을 땐 제이미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해서 그때부터는 쭉 집에 같이 있지 않았었어요. 이것을 듣고 난 헤스티 형사는 직접 신고한 팀 말고도 제이미도 그녀가 사망한 모습을 봤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제이미를 보안강국으로 소환해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이 신문은 카메라가 없이 녹음기로만 기록됐습니다. What was your relationship with Tim? 형사들은 이미 리엔 씨의 어머니를 통해 확보한 증언들을 바탕으로 시치미를 떼고 있는 제이미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서서히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Was there something that sparked between you and me? Was there an affair between you two? Yeah. You say you and Tim are in love? With Tim? 그런데 형사들은 신문을 진행하던 중 모두 같은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이혼도 진행 중이었던 터라 헤어지고 각자 삶을 보내면 끝났을 텐데 어디에서도 살해할 만한 결정적인 동기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살인을 한 것이라면 그래야 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던 중 제이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사실 그날은 팀이 자기 집에서 살아도 된다고 얘기했던 날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 이혼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아내가 집에 없을 테니까 그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So was the plan then that day that after Leanne moved out, was gone out of the house, you were coming to stay? 하지만 제가 그날 아침에 그 집에 갔을 땐 그런 일이 이미 벌어져 있는 상태였고 제가 그 집에서 지낼 계획은 물거품이 된 상태였어요. 이 말을 들은 형사들은 그녀가 리엔의 사망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If you want to help clear this up for yourself or any other questions we may have down the line, by all means, this is your shining moment right here, today. You think he killed her, is what you're telling me. 말투로만 봤을 땐 살짝 형사들을 떠보는 듯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 사건과 연관없는 제3자일 뿐이며 팀을 의심하라는 식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이것을 눈치챈 형사들은 제이미와 함께 살던 룸메이트인 스테이시 스코르파 씨를 만나서 제이미에 관한 내용들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꽤 오래전부터 제이미가 팀과 그렇고 그런 사이로 지냈으며 뭔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파악한 형사들은 다시 그녀를 불러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Jimmy, have you ever thought of drowning or hurting Leanne? There are times that I want to smack her, but to actually kill her, not really. Has Tim ever communicated to you that he wanted to harm Leanne at any point? None that I can recall. 헤스티 형사는 이 모든 것은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더욱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밀접하게 사건과 연관되어 있을 만한 그녀가 단 1도 모른다고 주장하니 그럴 수밖에 없었죠. Did you have anything to do with her death? No, Did Tim have anything to do with her death? I don't think he did it. 헤스티 형사는 그녀와의 신문에서 그렇다야만 한 단서를 얻진 못했고
이 사건과 연관이 있을 만한 직접적 증거를 찾기 위해 리엔 씨가 사망한 그 집을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창고에서 제이미의 개인 소지품이 가득 담긴 플라스틱 보관함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리엔 씨의 죽음을 주도했다고 생각해도 될 만한 수많은 증거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먼저 팀과 결혼하기 위해 함께 라스베이거스로 갈 계획을 세운 듯한 손으로 작성한 종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적어놓은 일종의 점검표 같은 것도 있었죠. 그 내용으로 보자면 반드시 리엔 씨는 제거되어야만 했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많은 것 중 한 가지는 리엔 씨를 죽인 뒤 불로 태우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책의 한 장에는 이러한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죽음이 어머니를 둘러싼다. 자살. 확실히 아주 꼼꼼할 정도로 그녀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고 그 뒤에 자신들이 대처해야 할 정확한 계획까지 작성해둔 듯 보였습니다. 게다가 집에서 사라졌던 리엔 씨 어머니가 놔두고 왔었던 보석도 플라스틱 보관함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셰넌 씨의 가족 사진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중간 부분이 접혀져 있었죠. 무언가를 보기 싫다는 듯 말이죠. 살짝 펼쳐보니 리엔 씨였습니다. 제이미는 형사들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그녀의 존재 자체를 증오하고 있었던 것이죠. 대체 그녀는 왜 그토록 리엔 씨를 증오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한편 PC에서도 여러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팀과 제이미 사이에 오갔던 수많은 음란 대화들과 알몸 사진들이었죠. PC에서 발견된 이 많은 것들이 둘 사이에 불륜이 저질러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있었지만 팀이 아내를 제이미와 함께 살해했다는 증거가 되기엔 부족했습니다. 오히려 제이미가 질투심에 혼자서 리엔 씨를 살해했다는 게 더욱 신빙성이 있었죠. 하지만 이 많은 것들을 발견해낸 형사들에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살해와 관련된 어떠한 직접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죠. 그래서 일단 보안강국에 대기하고 있던 제이미를 풀어준 뒤 형사 한 명을 미행으로 붙였으며 이번엔 팀을 상대로 확보되었던 많은 증거들로서 압박해보기로 했습니다. 집에 있던 그에게 찾아가 인터뷰를 요청했고 그는 별다른 저항 없이 순순히 응하며 함께 보안강국으로 향했습니다. Can you see the problem we're developing here, Tim? You got the movie of the week going on. Things don't make a whole lot of sense. 헤스티 형사 팀장이 그에게 건넨 첫 마디였습니다. 이번 신문은 그와 정식으로 진행하는 첫 번째 인터뷰였기 때문에 의미심장한 말로 깔고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을 직접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실 제이미를 리엔을 대신해 어머니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도 서서히 제이미를 마치 엄마처럼 생각하고 따르기 시작했죠. 저는 솔직히 그녀에게 끌리기 시작했었고 그 관계가 깊어져 얼마 전엔 이혼을 신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이미는 라스베이거스에서 결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리엔은 불행하게도 제이미가 이사 오던 날 그 사고를 당한 겁니다. 제가 그녀를 살해할 이유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이혼만 하면 끝이었으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ST 형사는 그가 하트 경찰서에 작성해서 제출했던 진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거기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는 약 280파운드 정도로 그 작은 욕조보다 더 큰 체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욕을 할 때마다 수도꼭지 위쪽에 욕실벽에 붙어서 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욕실에서 샤워할 때 수도꼭지 위쪽 벽에 딱 붙어서 씻는다? 체격이 큰 것과 이것과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고 게다가 아무도 그런 식으로 씻는 사람은 없죠. 오히려 그 벽과 멀리 떨어져서 씻는다면 맞을 겁니다. 그래서 형사는 이 진술서를 읽다가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앞에 있는 팀에게 물었습니다. Tell me what happened. Because what I've read so far, I think is a bunch of BS. If you made a mistake, let's talk about that mistake you made. Let's get it out in front of us. 이 말을 들은 팀은 처음 30분간 계속해서 모든 혐의를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30분 뒤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Attempted her to die. We were attempting that, but we figured out her mother's not to get her out of the tub. She was staying there, staying drunk. Started hitting me, so I just sit on it. 이것은 그 사건의 자백이었습니다. 헤스티 형사는 확실한 기회를 잡았다고 판단한 뒤 이 말을 했습니다. Stop you right now. He has the right
pretty much remain silent. Anything you say can and will be used against you in the court of law. 미란다 원칙을 모두 읊어준 뒤 계속해서 진술해달라는 요청을 건넸습니다. So she's drunk. She's in the tub. She's drunk. She's flat on her back. Just trying to get her up, get her moving. She grabbed, just pulled me in. So you're on top of her. And then what? You had to tell us. 팀은 mo든 자백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You remained on top of her. I refocus, I get up, and she's out, not breathing. I don't know, because I was out for a minute. 아마 제가 위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물속에 가라앉았을 테고, 제가 기억나는 마지막은 리엔이 물에 떠 있었던 겁니다. When you come to, When I refocus, she's not breathing. 이미 사망한 듯 보였습니다. but by the time you stopped, she was already deceased. She remained under the water. She floated up, but no breathing. 그 모습을 보고 난 뒤 저는 충격을 먹고 젖은 옷을 갈아입고 밤새 몇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911에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의도치 않게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고 겁이 난 나머지 몇 시간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신고 전화를 했다는 말이 됩니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걸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는 한 건의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이후 기소를 담당하게 된 조셉 비존 검사와 깊은 신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제이미가 그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가 하는 증언을 팀이 할지 안 할지였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제이미에 대한 모든 혐의나 의심을 부정하고 오로지 자신 혼자서 저지른 일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사랑을 지키려는 로맨틱한 남성처럼 보이길 원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날은 리엔이 자신을 때리고 욕조로 끌어당겨 옷이 다 젖어버려서 우발적으로 그녀를 살해한 것이라는 자백을 했죠. 이렇게까지 제이미를 보호하는 확실한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덕분에 제이미는 그 많은 정황상 증거들이 확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소 처분도 받지 않았고 오직 팀만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7월에 열린 재판을 통해 그는 한 건의 2급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판사의 선고는 2급 살인죄 치고는 꽤 무거운 13년 6개월 뒤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는 7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모 없이 자신들만 남은 어린 두 아이들은 팀 셰넌의 부모님에게 맡겨졌다고 합니다. 팀은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길면 75년 동안 가질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두 아이들은 평생 동안 부모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아이들의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어버린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팀 셰넌도 제이미 해서웨이도 모두 어렸을 땐 부모님께 사랑받으며 자랐던 아이들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쇼킹TV 톰슨이었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